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3월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349일 만입니다.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내고 논현동 집 안에서만 머무는 조건입니다. 부인과 직계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들은 일절 만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9일 0시로 끝나는 구속기간 이전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15명의 증인을 신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부가 징역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할 경우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오늘로 일주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JTBC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김 전 차관이 임명됐었던 때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110억) 원가량의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가스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9가지 질환 때문에 돌연사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석방했습니다. 네, 구치소에서는 이렇게 풀려났지만 사실상 자택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은 붙었습니다. 가족과 변호인 외에는 만나서는 안 되고 병원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가야 합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가 풀려난 이 전 대통령 모습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 지난해 3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건강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펼쳤습니다. 구속 349일 만에 법원은 집 안에만 있을 것 등의 조건을 걸어 풀어주기로 했고 이 전 대통령이 탄 호송버스는 다시 구치소로 향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지 3시간쯤 지난 오후 3시 48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에 오릅니다. 미리 나와 있던 친이계 인사들이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자 이 전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이에 답합니다. 구속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적용받는 이 전 대통령은 경찰 호의를 받으며 20분 만에 서울 논현동 집에 도착했고 사실상 자택 구금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33일밖에 남지 않아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고 보석 결정도 취소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지내야 하는 곳을 구체적으로 제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대신 이 전 대통령의 내건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법원은 고액의 보석 보증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보증금을 높게 잡은 겁니다. 법원은 몸이 아파 풀어줘야 한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올 때를 제외하곤 항상 논현동 자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병원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게 됩니다. 자택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들 뿐입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인이 구치소에서처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이대로의 사람들과는 전화나 문자도 할 수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석방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리해 재판부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모두 숙지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오늘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일주일째 연속 발령입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강한 북풍이 불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어원희 기자입니다. 어제보다 농도는 나아지고 있지만 최악의 미세먼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PM2.5의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서울과 경기 81 마이크로그램, 충북 11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8개 시도에는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일주일째, 대전은 6일간 연속으로 이어진 겁니다. 비상저감 조치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늘 미세먼지를 줄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 등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보통 수준이 예보된 부산과 울산 지역도 오전에는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기질은 오후부터 나아집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오후 강한 북풍의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가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북한이 어제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록한 1시간 15분짜리 영화를 TV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역을 출발하는 장면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습, 그리고 평양 귀환 등을 순서에 따라 편집했습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김정은 동지께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셨다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방송은 저녁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방송은 회담 둘째 날 단독 회담 후 양 정상이 메트로폴 호텔 정원을 산책한 사실을 새롭게 전했습니다. 전환의 첫걸음을 뗀中미관계가 우여곡절과 시련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 소파에 앉아 멀리 문 앞에 서 있는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양 정상이 약 8개월 만에 만난 장면도 생생히 담겼고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당 부위원장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모습도 전파를 탔습니다. 영화는 추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과 더 자주 마주 앉아中미관계 개선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근로자위원 3명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자리에 나오려고 했는데 따라서 이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경사노위가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이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이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가 최근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본위원회 최종 의결이라는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 측은 경사노위에서 어렵게 이룬 합의사항에 불만을 품고 본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사노위는 다만 안건 의결을 제외하고 보고대회 형식으로 오늘 본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현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영국 런던의 공항과 또 기차역에서 봉투에 담겨진 폭발물이 발견된 데 이어서 대학 두 곳에서도 수상한 포장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모두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파악이 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경찰이 학생들을 대피시킵니다. 이곳 우편물 취급소에서 수상한 배달 물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포장을 열지 않고 폭발시켜 폐기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잉글랜드의 에섹스 대학에서도 수상한 물건이 발견돼 한때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런던 국회의사당에서도 포장된 물건이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으나 수상한 점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런던에선 전날 주요 교통거점 3곳에 소형 폭발물이 배달됐습니다. 런던 히스로 공항과 시티 공항, 철도 교통량이 가장 많은 워털루역에서 A4 용지 크기의 우편 봉투가 발견된 겁니다. 히스로 공항 인근 건물에서 직원이 봉투를 열자 불꽃이 일었습니다. 폭발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지만 비슷한 일이 꼬리를 물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허브 3곳의 우편물엔 모두 아일랜드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하트 모양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경찰이 과거 북아일랜드 무장 조직이었던 아일랜드 공화군을 이어받았다는 단체가 연루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관세 폭탄을 곳곳에 투하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지만 실적은 초라합니다. 지난해 미국 무역 적자가 1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심재호 뉴욕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상품 서비스 수지 적자가 6,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1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보다 12.4% 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금융 등 서비스 부분을 제외한 상품 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입니다. 지난해 8,9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6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부었지만 대중 수출은 7.4% 줄고 수입은 6.7% 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미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해외 상품 수요를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역 적자 확대는 미 국내 총생산 둔화로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I think it's pretty important that they show forward progress, the administration that is, on trying to get some deals done because right now, at least in farm country, they want to support the president on this, but they're also feeling real economic anxiety as a result. 이와 관련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독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까지 중국과 무역 합의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 증시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개각 발표를 내일로 하루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선 작업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개각 발표가 미뤄진 것은 많게는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현직 의원 입각에 대한 막판 고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중국 방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의회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한국 국회 여성 의원은 모두 51명으로 전체 의원의 17%였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24%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가장 낮게 2.1%로 전망한 신용평가사 무디스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6%로 봤습니다. 지난해 11월보다 0.2%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확대 재정이 내수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제2의 벤처 붐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2022년까지 12조 원가량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작은 벤처 기업들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신규 벤처 투자 규모를 한 해 5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벤처 20곳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차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현지 일부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 현대차가 베이징 1공장 가동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에게도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러시아 화물선 충돌로 손상을 입은 부산 광안대교가 다음 달 말쯤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이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꾸려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 진단과 설계, 복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오는 4월 말까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남 공주시의 한 접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직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기록을 담은 박물관 형태의 교육시설 3.1운동 100년의 집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 만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서 350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 3월 1일에 개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명창 안숙선의 62년 소리 인생을 담은 기념 공연입니다. 이야기 창극 두 사랑이 다음 달 무대에 오릅니다. 전석 무료로 오늘부터 티켓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성악가 2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바리톤 노동용 씨는 오페라 2개에서 주역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바리톤 송주현 씨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국회가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앞으로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가는 건데요. 미세먼지 관련법, 또 유치원 3법을 포함해서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지만 대부분이 쟁점 법안들입니다. 오늘 여야 3당이 만나서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해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2009년 3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 장자연 씨 오늘 10주기입니다. 지난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건 발생 10년 만인 이달 말에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대학 등록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인데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여전히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는 북풍이 강해지면서 대기 정체가 일시적으로 풀리고 보통 수준으로 농도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특히 산간과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영남 동해안에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12도, 전주 11도, 대구와 광주는 13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함흥이 12도, 개성이 13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찬바람에 아침 기온 다소 떨어지면서 일교차는 더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과 충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몰카를 단속하는 여성 청소년과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가방끈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여성에 접근합니다. 손으로 가방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바닥에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여기 보면은 지퍼 포켓에 딱 걸쳐 있어요, 이 물체가. 이 장면을 지켜본 신고자 김 씨가 수상한 행동을 문제 삼자 남성은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도망쳤습니다. 내려서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몰카봅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갔고 출구로 나가는 지하철역 계단입니다. 피의자는 열차에서 내려 도망치다 이곳에서 시민들에 붙잡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여러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일하는 A경장이었습니다. 몰카를 단속하는 경찰이 몰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구리경찰서는 A경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징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불법 촬영 당할지 몰라서 불안한 분들 계실 텐데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 위험이 큰 곳을 알려주는 앱이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역에선 불법 촬영 범죄가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곳 그런 데 가면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여요. 네. 다른 칸으로 이동한다던가 그런 적은 있어요. 네. 경찰은 불법 촬영을 당할 위험이 큰 곳을 통신사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정리 중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 광화문 6번 출구에선 오후 6시 이후에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런 지역에 순찰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유동인구 규모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환승역이나 사무실이나 상가가 모여있는 지하철역이 더 위험했습니다. 같은 지하철역 안에서도 특정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간적 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있어야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맥시멈 유동 인구보다 몇 프로 떨어진 시점에서 오히려 범죄 발생률이 더 높은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은 이르면 다음 달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지난해 연말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물에 빠져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단순한 추락 사고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진범을 찾았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아내가 탄 차가 바다에 빠졌지만 남편 박모 씨의 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뒤늦게 바다 쪽으로 달려가 보지만 그저 신용일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일어났던 승용차 추락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사고로 지나갈 뻔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차량이 물에 빠져가지고 단순 추락에 의한 사망 사고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수상한 점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추락한 승용차에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있었고 기어도 중립이었습니다. 조수석 창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봤더니 숨진 아내 명의로 사망보험 6개가 확인됐습니다. 보험금만 모두 17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건은 이들이 혼인신고를 한 지 20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남편 박 씨가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떨어뜨린 걸로 보고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차가 바람에 밀려 떨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고 실제로 조건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해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다음 달 9일 끝나는데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제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0시에 끝납니다. 항소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달씩 3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더디게 진행됐고 2월엔 법원 인사로 재판부까지 교체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보석을 결정하면서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10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읽고 15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되는 것보다 엄격한 보석이 더 낫다고도 했습니다. 구속 만기로 석방하면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보석은 주거지와 접견인을 제한할 수 있어 문제가 되면 언제든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실형이 나올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면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판부가 보석을 유지하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지금의 보석 조건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349일 만입니다. 법원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구속 만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들도 붙였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의 배경과 파장, 김광산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 상당히 의외였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도 아마 보석이 기각될 걸로 네. 생각했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아주 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항소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제 방어권 보장 이거 하고 그다음에 질병을 사유로 네.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방어권 보장을 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네. 있지만 이건 1심에서 이미 심리를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재판부가 변경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질병이라고 해서 9가지 정도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이제 돌연사를 한다랄지 아니면 구치소에서 수감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 보석을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속만기와 관련돼서 이제 보석을 허가를 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구속만기가 아주 임박한 경우에 이제 며칠 안 남은 경우에는 보석 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하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33일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석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던 거죠. 네,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한 9가지 질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이게 이제 만성 질환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만성 질환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동안 많지 않았고 그래서 예상을 못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 보석을 허가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실은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네. 이제 필요적 보석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고 또 의무적 보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보석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네, 1심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측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항소심에서 이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정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증인들을 끌어낼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보석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가 무죄가 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1심에서 일부가 유죄가 나고 일부가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사실 구속 만기 때는 당연히 이제 석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33일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아마 이걸 굉장히 걱정했을 겁니다. 구속 만기 이전에 만약에 선고를 하게 돼버리면 본인들은 방어권 행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징역 15년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형을 그렇게 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재판부가 아마 구속 만기 때까지 재판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구속만기까지 기다려서 구속만기 때 석방을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통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보석 허가와 관련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걸 동의를 했을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치소 같은 데 있으면은 정말 하루가 굉장히 여삼초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집에서 좀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적어도 이제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보석의 허가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가족들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변호인도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유적인 몸, 물론 자택 구금에 해당할 정도로 보석 허가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구치소보다는 자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외부인들을 만날 수 없고 통신도 제한이 됩니다만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아주 자유롭게 외부의 관련 인사들과 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물론 뭐 마음을 먹게 되면 사실은 뭐 통신 금지 한다고 해서 네. 본인이 뭐 자기 휴대폰 쓰지 않고 뭐 변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 휴대폰 통해서 증인들과 뭐 통화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회유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뭐 다 외부인이 들어가는 걸 지금 실질적으로 경찰이 감시한다거나 뭐 네. 그게 공공기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석허가 취소될 수 있고 아하. 또 재판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드러나지 않게 간접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본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 또는 보석허가 취소될 정도의 어떤 노골적인 그런 증거인멸 행위는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10억 원을 다 내고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석 보증금 자체가 현금으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 현금 말고 보험 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뭐 이번 보석 결정에 있어서는 이제 보석 보험 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시영 씨가 아마 그걸 그 발급을 받으려면 이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한 1% 됩니다. 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아들인 이시영 씨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증권을 발부받아서 법원에 이제 제출한 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이제 돌려받는 돈은 아니고요. 네. 단지 보험 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10억 원이라고 해도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최종 뭐 확정이 되게 되면 형이라든지 아니면 무죄가 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날 경우에는 그럼 보석 보증금 10억 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거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군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현금으로 만약에 10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다고 한다면 네. 그 형 선고받으라 할지 뭐 출석 제대로 하고 보석의 조건을 이행을 하면 그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죠.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석이 될 가능성이 거의 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지금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징역 2년 선고받은 게 확정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보석 청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네. 보석 청구를 하지 않고요. 설사 만약에 보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확정된 그러한 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구속이 되는 경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집행정지, 그러니까 어떤 신변에 어떤 굉장히 질병이 있어서 목숨의 위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경우는 이제 구속 집행정지를 한다랄지 아니면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가 됐건 형 집행정지가 됐건 이건 보석에 비해서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한다면 뭐 그런 차원에서 또다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보석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네. 기각이 되면 다시 보석을 또 신청해도 받아들인 경우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보석을 기각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죠. 사정 변경이 생깁니다. 어떤 질병이 생겨서 정말 굉장히 구치소에서 수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보석을 신청하면 허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처음 보석 기각할 때 그때는 뭐 방어권 보장이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향후에서 그러한 것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봤자 보석이 기각될 거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도 특별한 사유가 사정 변경이 없는 네. 한 보석은 신청을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항소심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문재인 정권이라 걱정했는데 재판부가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재판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재호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라 걱정했는데 법원이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대변인 역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며 향후 재판 진행은 더욱 엄정하고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선 좀 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이전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을 지금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시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외압이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볼 계획입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예고 없이 찾은 건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당시 경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해달라고 국가수에 의뢰했던 상황.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이 국가수 원장에게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냥 복사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찾아왔고. 서 원장은 원본 동영상이 포함된 감정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국과수를 찾았던 당시 청와대 김모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내가 간 건 아니야. 내가 무슨 외압을 해요? 영상 보지도 못했고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해당 시점은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뒤로 인사검증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시 국과수는 해상도가 낮아 김 전 차관과 동일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은 같은 동영상의 고화질 버전을 확보하고도 국과수에 추가 감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내사 단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싸가지 없이 말도 없이 일을 벌이냐고 죽이네 살리네. 김학의 기사 나오기 전에 청와대 블럭 직보를 했대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던 A씨도 외압 사실을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지휘 라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보고도 없이 관련 첩보를 다루고 있다며 질책했다는 겁니다. A씨는 민정수석실 자체 검증을 통해 김 전 차관 내정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윗선에 보고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를 알면서도 김 전 차관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곽 의원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한 적이 없다며 외압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수사에 무슨 관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 당시 보면은 계속 이런저런 기사들이 계속 그 경찰발로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당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은 오히려 경찰의 허위 보고가 이를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다 거짓말. 시비도 있다는데 그것도 좀 카페가 좀 추가.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의혹이 있는 이 김학의 전 차관 임명을 그렇다면 왜 강행을 한 건지와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인사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진술을 조사단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입니다. 그중 역대 경호처장 현황이란 문건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은 물론 인사 관련 사안도 사전에 받은 겁니다. 실제 검찰 수사에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행정부 조직도와 함께 행정각부 장관 후보안이라는 문건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기관장 25명과 차관급 인선안까지 최 씨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인사 배후에도 최 씨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A씨가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 씨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은 구치소에 있는 최 씨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최 씨는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 사건 부실 수사에 당시 검찰 인사들이 관여했는지도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확보한 이와 관련한 진술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별장에 김 전 차관은 물론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드나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 씨는 일부 인사들과는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친분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엔 김 전 차관 수사를 맡은 검찰 지휘라인의 대검 간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사단은 윤 씨로부터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 아니었고 후원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2013년 수사 당시 윤 씨의 별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상대 전 총장의 명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한 전 총장과 관련한 내용을 윤 씨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윤 씨에게 소개해 준 것도 한 전 총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대전 고검장을 지냈던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권 출범 직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한 전 총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던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경찰이 당시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3만 건을 누락시켰다는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무혐의 처리를 한 건 검찰이고 부실 수사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주장인데요. 검찰 진상조사단은 압수한 자료를 경찰이 마음대로 넘기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경찰이 수사 당시 디지털 증거 3만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발표 이틀 만에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3만 건 가운데 16,000건은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내지 않았고 나머지는 CD에 담아 모두 검찰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보낸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추가로 요구하면 되는데 검찰은 지난 6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수사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보낸 증거 목록과 실제 CD에 들어있는 파일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입수한 자료를 마음대로 검찰에 보내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의 징계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 안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첫 회의가 열렸는데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서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포문을 연 건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우울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되고 있느냐,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지만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단초는 저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억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순례 최고위원이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흥겨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눈앞에서 설전이 벌어졌는데도 황교안 대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립되는 의견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 윤리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의 징계를 놓고 시간을 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앞으로 당내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후속 전략이 마련돼 있다고 미국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존 볼턴을 비롯한 강경파는 대북 제재 강화를 얘기하면서 압박하고 있지만 국무부는 북한과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대화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비건 대표가 상원 외교위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하노이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회담 결렬을 따지는 의원들에게 협상을 재개할 후속 전략이 마련돼 있다고 밝히며 안심시켰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은 전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타결짓기를 바랬지만 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회담이 무산된 이유는 직전까지 북한이 실질적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한 말입니다. 국무부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많은 이슈들의 간극을 좁혔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in regular contac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현재로선 비건 대표의 평양행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조율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미국하고 북한이 만나서 또 프로세스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생각. 북미가 눈높이를 낮춰 조속히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면서도 남북 경협의 속도를 놓고 한미 동맹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이처럼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과 북은 기존 계획대로 군사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봄부터 시작되는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서 다음 달 1일 200명 규모의 남북 공동 발굴단이 출범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공동 유해 발굴단 구성을 끝냈습니다. 대령급 단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조 5명에 발굴 요원 100명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도 비슷한 규모의 발굴단을 이미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대로 다음 달 1일 200명 규모의 공동 유해 발굴단을 출범시켜 곧바로 발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은 같은 날 한강 하구 민간 선박 시범 운항도 추진합니다. 남북은 지난 1월 한강 하구의 바다 지도를 완성한 후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팩스 등을 통해 시범 운항 계획을 조율해왔습니다. 시범 운항이 시작되면 1953년 정전협정 때부터 막혀있던 한강 하구 바닷길이 66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JSA 자유왕래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과 유엔사는 지난해 10월 JSA 비무장화 공동검증까지 마쳤지만 공동 근무 수칙을 두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논의도 멈춰 있습니다. 군은 이 모든 사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달 남북 군사회담을 실무급이 아닌 장성급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강제징용 현장입니다. 혹독했던 노동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던 일본 아소탄광, 그 현장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조선인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소탄광 창업주의 손자가 아베 정권의 2인자 아소다로 부총리고 계속해서 이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일본의 3대 석탄 생산지인 치쿠호 지역입니다.
평범한 주택가에 1970년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탄광의 입구가 남아 있습니다. 치쿠오 지방에 남아있는 유일한 탄광 입구입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바닥의 경사가 45도쯤 될 정도로 매우 가팔라서 제대로 발을 딛고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강제징용자들은 허리도 제대로 펴기 어려운 석탄굴 속에서 중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소탄광은 압제탄광이라 불릴 만큼 노동 환경이 혹독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 약 8,000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4,900명이 감시의 눈을 피해 도망갔을 정도입니다. 基本的にはヤクザが支配するような形でよく逃げ出したり人が逃げ出したりして連れ戻されてリンチに遭うと. 아소탄광 인근 호꼬지라는 작은 절에 세워진 묘비입니다. 조선인 탄광 순난자라고 또렷이 적혀 있습니다. 아소 가문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공장은 100년 넘게 가동 중인 아소 시멘트 공장입니다. 공장이 보이는 이곳에 1,000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와 가족이 살았습니다. 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강소예요. 자유가 없고 그냥 그 일만 하는 그런. 아소 시멘트 공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미타테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에 조선인 위령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령비 어디에도 조선인이라는 표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소 시멘트 측이 위령비에 조선인이라는 문구를 넣는 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납골당 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얀 강목에 조선인 이름이 쓰여진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김토화 여자이죠. 네. 근데 아소 시멘트에서는 여자도 많이 일했다. 조선인 14명과 무명인 등 총 32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18채. 이거들은 일본 사람이다. 그런데 혹시 그때는 이름이 바뀌었죠. 戦争をやるためにともかく石炭を掘り出さなきゃならないと。安全対策なんかもあんまりやっていく余裕がなくなっちゃって事故も多発する。そうするとますます日本人の労働者が来なくなると。朝鮮人の労働力に頼ら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 아소시멘트 사장을 지낸 아소 부총리는 조선인의 강제징용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치쿠오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조선인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탄광업으로 재벌이 된 이 아소 집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아소 제국이었습니다. 궁궐 같은 저택 내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으리으리한 대문입니다. 기와에는 아소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운동장만한 정원이 보입니다. 아소 강업의 창업주 아소 다키치가 살았던 저택으로 현재도 아소 집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소 집안은 전쟁 당시 강제징용 등으로 조선인을 데려와 탄광업으로 재벌이 됐습니다. 이 일대가 가장 많은 조선인이 끌려온 곳 중에 하나인 아소 요시쿠마 탄광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는 아소가의 이름을 딴 고급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골프장 이름은 아소 부총리의 장인 스즈키 젠코 전 총리가 직접 썼습니다. 외조부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로 아소 집안은 탄광업으로 쌓은 막강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아소 병원, 아소 학교, 아소 마트 등 이이즈가는 아소 집안의 영지나 다름없습니다. 아소 가문은 태평양 전쟁 패망 후 일본 정부의 재벌 해체 대상이 되는 걸 피했습니다. 이후 자회사 90개를 거느린 아소 그룹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강제징용 조선인의 피와 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이즈가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곳으로 끌려갔던 조선인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2살 나이에 아소 탄광으로 끌려갔던 97살의 한 할아버지는 도망을 갔다가 붙잡히길 반복한 그 날들을 말했습니다. 오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1943년의 거리는 76년이 지난 지금도 공대사 할아버지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이 길에 젊은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보는 대로 차에서 실어가지고선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고요.
22살의 아소광업의 아카사카 탄광에 끌려왔습니다. 단장으로 막 그냥 두드리 패고 그냥 지르고 잔다고 일을 하고. 도망치다 붙잡혀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지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못 봤어요.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갔느냐?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갔느냐? 해방 후 1년이 지나서야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얼마나 반가운지. 부산아, 너 잘 있어. 거기다 내가 얼굴을 대고 막 웃었어요. 공할아버지처럼 일본에 있는 아소광업 10개 노역장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11,0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26개 작업장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 아소광업은 안면도에 임업소를 만들어 경복궁 보수에 쓰이던 최고급 소나무도 반출했습니다. 일본 내 탄광 입구 등을 고정하는 용도였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소는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몽땅 큐슈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서 자료가 나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2년 전 제2동포 고 김광열 씨가 남긴 자료들이 진상규명의 유일한 증거인 이유입니다. 무연고자들의 묘비 위치 지도, 사망 기록이 적힌 증서들이 있습니다. 아소광업의 건강보험 대장을 통해서는 당시 회사가 동원한 조선인 규모와 동원 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기록원은 JTBC에 분석을 마친 강제동원 기록물들을 오는 12월부터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가 빨리 돼서 최소한 피해자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좀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아소탄광 강제동원 피해자는 500여 명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97년인데 내일이 어떠지 모레가 어떠지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한 가지 소원은 아소다로가 그냥 한마디라도 사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JTBC 어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대화는 다시 언제쯤 재개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아직은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신중한 입장도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일 복구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좋다면서 신중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미 국무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 우주 비행사들과 지상 통제관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 유영을 사상 최초로 시도한다는 소식입니다. 여성들의 우주 유영은 있었지만 남성 우주 비행사나 통제관을 배제한 채 여성들만으로 팀을 이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주 유영은 우주 비행사들이 기지나 탐사선에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과학 실험을 하거나 장비를 점검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통상 4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 스마트폰 쓰시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40만 3,812테라바이트였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월에 31만여 테라바이트보다 1년 새 9만여 테라바이트가 늘었습니다. 1테라바이트가 1024기가바이트고 또 영화 한 편이 5기가바이트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그런 데이터 양인데요. 무제한 요금제가 보편화됐기 때문인데 이 데이터 헤비 유저라고 할 수 있죠. LTE 서비스 상위 10% 이용자가 전체 데이터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에 56%에 달해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끝으로 서해 기상 악화로 오늘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2개 항로 여객선 가운데 4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0분 기준으로 인천 먼바다에는 최대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또 초속 9m에서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백령도, 백령도와 인천, 그리고 인천 영평도 등 3개 항로는 사흘째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뿌연 하늘, 늦은 오후 보통, 그리고 오전 일부 빈데요. 지난 며칠만큼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오늘도 하늘이 뿌였습니다. 대부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대체로 보통 단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에 비가 조금 오겠고 산간 지역에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다. 나쁨 수준인데 정말 반갑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미세먼지 모르던 어린 시절이 그립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오늘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조차 받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등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53살 박모 씨는 지난해 8월 주차대행 일을 그만뒀습니다. 일감을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긴 더 어렵습니다. 낮에는 탁송을 주로 하고요. 저녁에는 대리 간간히 있습니다. 한 50만 원, 60만 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박 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경사노위가 저소득층에 6개월간 월 51만 원씩 구직급여를 주기로 합의하면서입니다. 사업을 접은 영세 자영업자, 경력단절 노동자, 일을 구하는 청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은 저소득층이 대상인데 따로 지원을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70만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에 85만 원보다 덜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은 내년부터지만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준이라든가 요건들이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되지만 당사자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하는데 정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밤샘 개발로 악명이 높은 IT 업계에서도 공짜 야근이 사라지게 될까요? 게임업계 1위인 넥슨이 포괄 임금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사 합의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넥슨이 처음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한 달에 한 100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새벽 1시 정도에 퇴근을 해서 아침 7시 반 정도에 다시 출근을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선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해도 임금을 더 못 받고 공짜 야근을 하게 됩니다. 넥슨 노조는 어제 오는 8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사 단체 협약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율 96.9%, 찬성률 98.8%였습니다. IT 대기업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건 넥슨이 처음입니다. 고용 불안을 보완할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할 일이 없어진 담당자들은 대부분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0명의 전환 배치자 중에 1명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제 동기들 중에서는 저밖에 안 남았어요. 앞으로는 프로젝트가 중단되더라도 노조와 협의해 3개월 내에 직원들을 전환 배치해야 합니다. 업계 1위인 넥슨에서 노사 합의로 변화가 시작되면서 다른 IT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실업부조 방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게임업체 1위인 넥슨이 오는 8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부터 살펴보죠. 네. 그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 그런 저소득층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있죠.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분들 중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구직 활동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6만 6천 원씩, 최대 240일간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의 맹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할 수도 없었던 이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뭐 개인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경사노위가 일종의 두 번째 합의를 네. 하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실업급여가 아닌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는 누구냐? 현재 우리의 중위소득이 한 월 17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거의 절반, 50%죠. 그러니까 한 80만 원 정도 이하로 벌었던 분들 중에서 일단 일자리를 잃었고 계속 구직 활동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한 달에 약 51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자라는 게 이번에 합의된 한국형 실업부조의 큰 개요입니다. 네, 대상이 뭐 한 60만 명 정도? 네, 이렇게 50만 명, 추산이 60만 50만 명 네, 정도 그렇게 됩니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중위소득이 170만 원이고 50%를 넘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한 80만 원. 85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정도의 네. 소득이 있었던 이하의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구직 활동을 한 것들이 어떻게 뭐 네. 조건에서 확인이 됐다면 이제 51만 원씩 6개월간 이제 진행을 보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이 정도의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현재 우리 뭐 생계급여나 이런 기초 네. 보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겹치는 것은 배제한다라고 해서 곧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아하. 분들만을 좀 정교하게 타겟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이번 혜택을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계급여 네. 받은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좀 사이에 있는 아무것도 못 네. 받는 분들을 일단은 노렸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경사노위의 의견입니다. 네, 그 대상도 뭐 조금씩 늘려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60%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8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에 60만 원이니까 60%니까 훨씬 더 한 이분들이었었는데 현재 재원 부담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50% 이하로 좀 범위를 좁힌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거 역시도 차츰차츰 상황을 봐서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했고 네. 오늘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 합의가 됐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네. 늘리는 안 그리고 이 한국형 실업부조 이런 안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이었는데 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노동계 쪽 인사 3명이 불참을 통보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라서 오늘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이제 최근에 경사노위의 첫 번째 네. 합의 이게 되냐 마냐 했었던 게 바로 그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린다는 것. 이걸 전격 합의는 일단은 됐던 것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 실은 본회의가 잡혀 있었고 이제 거기에 이 탄력 근로제 6개월 또 방금 설명드렸던 한국형 실업부조 이런 등등을 이제 의결해서 어쨌든 첫 번째 성과를 내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격 결렬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본회의에는 이제 나오지가 않게 되는데 이유가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중에 3명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 대표, 여성 대표, 비정규직 대표가 이번에 그 탄력 근로제 6개월 확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노동계 측에서는 실은 이번에 민노총은 빠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노총이 빠지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같이 이제 급부각되면서 어쨌든 대표성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분간 이 부분이 의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 추진도 쉽지는 않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의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경사노위의 첫 번째 네. 이 대국민 화합이라는 이 탄력 근로제 확대가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노동계 쪽에서 이 참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또 계속 결렬이 되고 된다면 이 사회적 대타협 제도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번의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보이콧을 선언한 3명의 노동계 위원들이 네. 탄력 근로제 문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건 합의가 된 것으로 네.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게임업체 1위 넥슨이 포괄 임금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큰 뉴스고요. 게임 업계도 굉장히 좀 술렁대고 있는데 이 포괄 임금제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포괄 연봉제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정도의 금액으로 연봉 임금 계약을 체결을 하되 뭐 시간의 수당이라든가 야간 수당이라든가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그냥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라는 게 이제 포괄 임금제입니다. 실제로 포괄 임금제라는 게 뭐 법률에 있는 것은 아니라 판례상 인정되면서 이게 정착이 되어 온 건데요.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포괄 임금제가 굉장히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봉 얼마 하고 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샘 일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은
혹사하는 데 근원이 됐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넥슨 게임업계 현재 1위입니다. 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올 여름 8월부터 포괄 임금제를 전격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면서 이래서 지금 게임업계가 그다음 2위, 4위 뭐 NC소프트라든가 넷마블 등에서도 우리도 포괄 임금제가 이제 폐지가 되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업계에서는 이 뉴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월급이 있고 앞으로는 뭐 밤샘에 따른 수당 처야라든지 줘야죠. 야근 수당 이런 것들을 별도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회사 측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네. 비용이 더 나가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제 자를 수가 있게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동 환경입니다. 기존의 게임업계 포괄 임금제를 하면 그냥 게임 개발하다 보면 뭐 며칠 밤새는 것들은 일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노동권 회복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재계 쪽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네. 썩 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포괄 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활용도가 좀 사측에서는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부분의 뭐 이사, CEO들은 포괄 임금제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게임 업계에서 한 곳에서 1등 업체에서 폐지를 하면서 점점 폐지가 된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포괄 임금제라는 것이 점점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포괄 임금제가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이 돼요. 기자직 같은 경우에도 뭐 실은 뭐 근로 시간이라는 게 정해지지 네. 않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큰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맞다 떠져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결과를 보면 현직 판사들이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가 영장 담당 판사들을 동원한 내용이 자세히 드러납니다. 판사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암호 문건으로 넘겼는데 암호는 대법원을 뜻하는 S코트였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영장 판사들이 빼돌린 수사 기밀이 비위 판사에게까지 흘러들어가 실제 증거인멸이 시도됐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2016년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원 행정처는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와 그 가족 등 31명의 명단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있었습니다.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였던 만큼 암호가 걸린 보안 문건으로 전달됐는데 암호는 영어로 대법원을 뜻하는 슈프림 코트의 줄임말인 SCOURT였습니다. 당시 영장 판사들은 검찰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첨부된 수사 기록을 빼돌려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딸 계좌에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의 수사 기밀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조희연 부장판사도 김 부장판사와 관련된 계좌 추적 영장 등이 청구되자 153쪽에 달하는 수사 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대법원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 내용과 주요 관련자의 진술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실에 조사를 받은 후 뇌물을 준 이모 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부탁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서부에서 2,000번 이상 번개가 치는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록적인 수준의 번개에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고 곳곳에서 정전사고도 났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번개에 시커먼 바다가 환해졌습니다. 짙은 구름 속을 뚫고 나온 번개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현지 시간 5일 밤 캘리포니아 남서부 지역에서 강한 천둥과 번개가 잇따랐습니다. CNN 방송은 산타바바라에서 LA에 이르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시간 동안 2,200회 정도의 번개가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오후 8시쯤 5분 동안 친 번개 횟수는 1,500회에 이릅니다. 이례적인 기상현상은 캘리포니아 남서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대기의 강 때문입니다. 당국은 제트기류가 남하하면서 대기의 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천둥 번개에 일부 항공편이 결항하고 LA를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는 번개를 맞아 LA로 회항했습니다.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LA 국제공항 터미널 3곳에서 정전 사고가 난 것을 포함해 주택가와 도로 곳곳이 일시적인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윤입니다. 아프간 동부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적어도 1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자산 폭탄 조끼 등을 입은 테러범 5명이 한 건설회사 건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이 건물 입구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나머지 3명은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테러범 외에 적어도 16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테러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상에선 강풍의 대형 크루즈선이 한쪽으로 기우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크루즈선은 미국 뉴욕항을 출발해 목적지인 카리브해의 바하마로 향했는데요. 해상에서 시속 185km에 달하는 강풍을 만나 선체가 좌측으로 크게 기운 겁니다. 배 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날아다니는 아수라장에 8명의 승객이 다쳤는데요. 한때 응급 상황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선 측은 선체에는 이상이 없어서 목적지까지 여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는 차 내 운전자가 곤히 잠든 아찔하고 황당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아도 위험할 수 있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운전자는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가 반자유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주행 중에 그대로 골아 떨어진 겁니다. 사방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 몹시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앞서 오토파일럿 주행 중에 사고가 나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에 운전자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 내 한 평온한 농가입니다. 여물을 먹는 소들 앞에서 농부가 롤러스케이트를 갈아 신더니 소들을 관객 삼아 묘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별 디너쇼가 따로 없는데요.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소들은 태어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롤러스케이트 챔피언십에서도 여러 차례 메달을 받은 수준급 선수인데요. 일과 취미 생활을 함께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농장에서 연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성은 소들의 응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서 오후 늦게부터는 미세먼지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숨통이 좀 트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는 벌써 일주일째 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고 하지만 이 저감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중국과 논의가 먼저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높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세먼지 대책을 중국과 협의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몇 가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한국과 중국이 비상저감 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중일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서해에 인공비를 내리게 하자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보다 인공 강우 기술이 훨씬 앞서 있고 양국 장관들이 이미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경 예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보급하고 중국 공동사업에 주로 쓰일 전망입니다. 만든 지 30년이 지나 낡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예정보다 빨리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발전소는 현재 6기가 운영 중입니다.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의 방안을 지시했지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말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룩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세제곱미터당 147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지만 중국 베이징은 그보다 낮았다고 말했습니다. 韩国方面是不是有充分的依据？韩国的雾霾是来自中国的。我注意到这2天报道首尔的雾霾达到了100。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베이징에선 지난 2일부터 3일간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5일 오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이었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 대륙 전체에 걸쳐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베이징 한 곳을 예를 들어 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과도한 석탄 사용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국가대기오염 예방퇴치센터 연구 결과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에서 단위 면적 대비 석탄 소비가 전국 평균의 4배라고 밝혔습니다. 학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지역의 대기 오염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산업이 집중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센터는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주문도 나왔고 장관들은 부랴부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알맹이는 빠진 행보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은 강신우 기자가 전합니다. 제일 빨리 움직인 건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30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로 청소차 운전기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작 대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요즘 제가 어제도 기사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올해 중안이라도 신속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공기정화 장치 설치는 100% 다 완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실내 체육관이 없어 체육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선지를 어린이집으로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세먼지가 하늘 모습을 바꿨다고 가르치는 교사의 말을 박 장관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 모습 봤어요? 혹시 오면서? 뿌렸어요. 걱정하지 말란 말은 장관이 아닌 어린이집 원장이 했습니다.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고 현장을 돌았습니다. 이 장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노동자의 마스크를 벗겼고 다른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일상이 된 미세먼지는 그라운드 위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축구에선 미세먼지 골 세리머니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심한 어제도 축구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경남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우주성이 몸을 던져 왼발로 차넣은 골. 그런데 멋진 골보다 이어진 세리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황급히 양말을 내리고 정강이 보호대를 꺼내 코와 입 앞에 갖다 댔는데 마치 마스크를 쓴 모습 같다며 팬들은 미세먼지 세리머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어찌 손 쓸 수 없는 미세먼지 속 답답한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유쾌한 세리머니였습니다. 며칠째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속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 그리고 환호하며 지켜보는 팬들은 열정이란 이름 아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자욱했던 전주에선 어제도 경기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 취소 규정이 없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는 새 규정을 마련했지만 느슨합니다. 프로야구처럼 미세먼지 경보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경기 감독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범 경기를 시작하는 프로야구는 벌써부터 경기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여름을 빼고는 미세먼지와 싸워야 하는 현실. 빼곡한 경기 일정을 탓하지만 선수와 관중의 건강을 생각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전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동국의 결승골과 쐐기골 도움에 힘입어 전북현대가 베이징 거안에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이동국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개인 통산 37골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골 단독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프로 여자 배구의 신흥 명문으로 떠올랐던 IBK 기업은행이 KGC 인삼공사에게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건 7년 만입니다. 지난 3일 정규리그 일정을 모두 마친 GS칼텍스는 IBK 기업은행의 부진으로 5년 만에 다시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정규리그 1위에 확정해 2승만을 남겼습니다. 모비스는 어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창원 LG를 95대 80으로 이겼습니다. 최근 3연승을 거두며 38승 11패를 기록한 모비스는 남은 5경기에서 2승만 더하면 4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공기 상황 좋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대기 정체가 일시적으로 풀리고 보통 수준으로 농도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특히 산간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거셉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와 영남 동해안에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다 개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12도, 대구와 광주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함흥이 12도, 개성이 13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찬바람에 아침 기온 다소 떨어지면서 일교차는 더 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과 전북 지역 중심으로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349일 만입니다. 보석 보증금 10억 원을 대고 논현동 집 안에서만 머무는 조건입니다. 부인과 직계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들은 일절 만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9일 0시로 끝나는 구속기간 이전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부가 징역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할 경우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짙다가 바람이 불면서 오후 늦게부터는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8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수도권과 충청권으로는 일주일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JTBC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경찰 지휘 라인을 문책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의 임명 과정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국회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오늘 문을 열고 한 달 동안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유치원 3법을 포함해서 방대한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여야는 우선 미세먼지 상황 해결을 위한 관련법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